그거 떠오른 건 저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 자기만의 세상에서 부하들을 다그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 어찌됐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자, 과정, 원인, 이거를 저희가 백날 얘기해봤자,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전략적인 여러 가지 목표는 아까 방 장군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크림반도만, 혹은 남쪽 도시 2개만, 혹은 남쪽의 연결 통로 6지까지 전부 다, 혹은 동부 전체, 혹은 우크라이나 전체까지도 어떤 전략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셔도 어떤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푸틴은 이런 겁니다. 왜 이러죠? 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 정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정말 이렇게 일을 잘해도 되나, 이렇게 싸움을 잘해도 되나, 이렇게 SNS를 잘해도 되나 하는 정도의 모든 걸 잘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려운지, 어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무서운 상황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려운 그렇죠.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쟁은 항상 그 작용과 반작용의 네. 원리가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푸틴이 어떤 전쟁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평가해보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목표와 수단과 방법에 지금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하면서 목표를 조정해서 한다면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에 히틀러가 이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히틀러 아니고 푸틴이에요. 푸틴이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자신의 가용한 수단을 다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자국의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저항을 계속해서 미래에 우리가 지금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영토와 주권의 미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는 저항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 질문, 많은 분들의 의견과 이걸 취합해서 저는 임 박사님한테 이 얘기를 꼭 들어야겠습니다. 저기 장군님 계시는데 나한테 그래. 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독재자들, 이러한 독단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린 선택이 어땠느냐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푸틴도 그러한 길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극악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선택을 했어. 최악의 선택을 해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버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쪽도.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라든가 이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길겠지만은 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의 고통은 무지하게 커져갑니다. 그러면 푸틴이 어디까지 선택하느냐라는 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게 히틀러하고 조금 다른 게, 네. 히틀러 시대에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얽혀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계 경제가 너무 많이 얽혀가지고, 푸틴이 노망났다 이런 말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네네. 기본적인 살이도 분간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핵 얘기하고 하는 것도 본인의 약점은 알긴 아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강수를 떠도 막 정말 장기전으로 가지는 전에 이 세계가 파탄이 나기 때문에 좀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박사님 생각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변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극단에서 사실은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비극이 발생하는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다면, 결국은 세계 지금 경제 제재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경제 정제 속에서 사실은 러시아 경제가 지금 급속하게 루블화라든가 떨어지고 있죠. 중시라든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러시아 국민들한테 불편함과
그다음에 불안과 여러 가지 불만을 야기시킬 겁니다. 네. 그 속에서 러시아가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그 데미지가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디폴트 상황까지 간다. 한 달 이내, 네. 2달 이내 디폴트 상황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푸틴도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의 목표를 네네.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 장래에 이게 결국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유럽이 재무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류 역사 우리가 세계 그 국제 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냉전 체제의 붕괴만큼이나 굉장히 30년도에 큰 변화를 네.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고 13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지금 전력전 강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고 GDP의 2%를 투자한다 그러고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중립국가들이 지금 나토 쪽으로 지금 안보를 보장받겠다고 네.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결국은 싫든 좋든 간에 세계는 신냉전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하. 그것이 결국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블록화 이런 것들이 동북아시아 지역, 우리한테도 결국은 계속 이런 그 어허.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민은 되지만 저 농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분위기 전환 삼아서 네. 재무장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연구한다 이거보다는 잘 만드는 나라에서 사갖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만드는 게 꽤 있죠. 아마 네. 뭐, 형무 뭐 예, K9 일부 예. 언론에서 결국은 크림반도 사태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K9 그 자주포 수출 시장이 더 넓어졌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독일은 F-35를 지금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군비 증강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네.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방위 산업이라든가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놓았던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네. 안정적인 어떤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방산 수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네네. 자유진영의 안보에 우리가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근데 뭐 독일은 무기에는 지금도 최고 기술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좀 있죠. 비싸죠? 예. 조금 비싼데 네,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네. 방산 물자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타냐, 네. 뭐 군용 트럭에 들어가는 타이어, 뭐 엔진 다 가격이 올랐고 특히 많은 각광을 받았던 제블린하고 그리고 엘로우 영국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저희 빅스비 조용해. 엘로우를 제작했던 회사들은 주식도 올랐습니다. 아, 예.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전쟁으로 인해서 바뀐 부수적인 건데 사실은 아까 이 장군님,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찬물 던지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분위기가 가벼워진 이유가 박사님이 역사상 이런 것들은 있지만 히틀러와 다른 점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고 경제적인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잘 버티면 이거 시간에 따라서 러시아가 급격하게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런 선택 못할 것이다. 기분 살짝 좋아졌는데 지금 찬물 껴지려는 느낌으로 지금 분위기 전환 버트 그러나 같은 느낌인데 살짝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진정 전쟁을 준비했고 참모들이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경제 제재는 분명히 들어올 걸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은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살 길을 열을 것이다.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푸틴이 독재자 역할이고 그리고 참모들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건데 참모가 없는 독재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결정을 이제 되짚어 볼 때 혹은 바꿀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참모가 있는 독재자는 희생양을 만듭니다. 네 얘기잖아. 얘만 죽이면 되겠네. 그런데 참모가 없는 독재자는 자기결정이잖아요. 네.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 러시아에서 만약에 누가 숙청당했다는 얘기가 몇 번 쭉 들려오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뭐 이런 느낌. 지금 사실은 뭐 군부에서도 몇 명이 바뀌었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꼭 이 일 때문에 바뀌었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거니까 박사님 아니 말씀을- 역사적인 게 아니라 전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그래도 세계가 확실히 인권이라든가 어떤 전쟁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구나.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은 데는
여러분 조금 오해하시는 게 우리 지난번에 공중폭격 얘기도 하고 도시폭격 얘기 했잖아요. 네. 그때 사람이라고 그걸 정당화한 건 아니에요. 엄청 가슴 아파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냐라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렇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죠. 당신이 책임져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차라리 저쪽에다 갖다 너 때문이야 이러지. 근데 이제는 온 세계가 당신이 책임져라고 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대리 전쟁처럼 되니까 좀 그런 데서 전쟁이 나니까 몰랐는데 약간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서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놀란 게 러시아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의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 많이 만나보죠. 많이는 아니래도 만나봤죠. 예, 난 못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던 70년대 사람들하고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러시아도. 맞습니다. 예. 70년대 분들이 뭐 거의 공산당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었고 그 안에도 또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자체를 욕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을 좋아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초코파이 엄청 먹어요. 도시락, 이게 라면. 엄마손 뭐 이런 거. 러시아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우를 잘 받는 경우가 많아요. 스킨헤드만 안 만나면.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런 지도자의 이상한 결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이 가슴이 아픈 거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그들의 피해는 당연하죠. 그냥 세계 2위의 군사력과 22위의 군사력이 맞붙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거는 그 수치적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예. 지금까지 버틴다는 건 잘 싸운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그러면 다가올 끼칠 영향이 뭐냐? 일단 식량난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밀 수출국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죠. 맥주 가격 분명히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수입이 안 될 거예요, 잘. 최근에 올랐던데. 또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전쟁의 향방과 전후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는 중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있을 거고 미국이 있고 전 세계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국도 대한민국도 철저히 분석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세계가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사실은 경제적 이익이 앞섰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제일 문제가 이 나라가 그 원자재, 에너지 좀 이렇게 그냥 나는 거얘 산물이 커요. 공업 제품이 아니고.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싼 맛에 쓰는데 이거를 이제 겪고 나면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끝나면 저거 빨리 많이 수입해서 가격을 다운시키자가 아니라 라인을 다시 짜내러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협박을 뜨는 것 같지만 중국의 약점이 체제가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력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힘이 지금 먹혔거든요. 러시아는 더 좋았지. 기름하고 가스에 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싼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제가 좀 구두쇠 뭐 어때 도둑이면 어때 이거 잘 쓰면 되지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딱 겪고 나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공급망을 바꿔서 우리 건전한 국가끼리 교류해야겠다는 틀이 생길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예. 그게 일종의 이제 과거 자유무역 또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냉전 체제 이후에 그래서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이라는 용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모두 다 냉전 체제가 됐고 냉전 해체가 됐고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싼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만들면 이것이 시장 경제에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세계 가장 국민들이 싼 값에 제품을 많이 향유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블록화가 생기고 이런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 곳에 너무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제 그것이 안보가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재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완화시켜야 우리의 어떤 자율성과 주권을 좀 더 보장받고 유지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를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를 따졌는데 2010년도에 중국이 25%, 미국이 10%, 베트남이 2%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중국은 25% 그대로고요. 미국은 10에서 15%로 증가했고 베트남은 2%에서 9%로 올라갔습니다. 10년 만에.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지금처럼 우리가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25%를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과 만약에 그 의존도가 15%로 내려갔을 경우에 우리의 자율성은 훨씬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자원의 문제라든가 식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세팅하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정리하는 이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저희가 마무리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MC 허락 없이 이렇게 급발진하시는 소장 때 버릇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벌써 알겠습니다. 예, 벌써 먹어버렸네요. 옐로우 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사실 이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 게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하고 이제 그 결정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는 통하는데요. 네. 지금 이 얘기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틴을 전범으로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푸틴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석까지 모은 게 아니라 지옥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게 되면 지옥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악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사실은 몇 가지 데드라인을 지금 안 넘으려고 하는 선이 있죠. 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줌 화상으로 막 호소를 하고 2번씩이나 요청한 게 뭐냐면 노플라이 존을 설정해달라. 노플라이 존을 설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나토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EU 집행위원장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나토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제3차 대결로 간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불가피하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막 전투기를 우회적으로 뭐 지원해주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신 대로 네. 푸틴 대통령을 너무 그야말로 테러도 없이 몰아붙이기보다는 사실은 유럽에 있는 각국의 국민들도 사실은 그 적절한 선을 최소한의 그 선을 지키면서 그 그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를 사실은 바라고 그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겠구나. 선은 갖고 있겠죠.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지만 그런 강력한 카드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회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YTN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 얘기를 하시는 분 딱 그 이제 멤버임을 아시는 것 같은데 YTN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에서도 특별 편성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의 이야기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가 안 겹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좀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기자님께 하나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 푸틴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은 하지만 나락으로 밀지는 않고 그 상황에서 러시아의 경제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안에서도 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잘만 어떻게 좀 힘을 내주신다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하는 이 만약이라도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어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들이 그렇게 버티면 러시아는 강력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전투 양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2위랑 싸우려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전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서 많이 봤죠.
그 사람들도 그걸 충분히 봤고, 그리고 체첸에서의 양상, 그리고 2014년도에 전운도 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그냥 방송에서 국가가 이렇게 본인 나라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 홍보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네. 대한민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던 나라야. 근데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세계 외두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포스트 한국을 외쳤던 나라예요. 민주 자유주의를 외치던 나라예요. 포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막부터 싸우면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최소한의 피해로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현장 분위기를 항상 가서 느끼셨던 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사실 아까 단계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최소 피해는 아쉽지만 건너갔다고 끝나갔군요. 예. 예, 이제 저항을 하고 공격을 더 거세게 하면 할수록 부수적인 피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또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 누가 제대로 예측을 했습니까? 똑같아요. 뭐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변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이야기를 연결을 하면은 22위의 국가가 외부 지원도 별로 없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정규전이 아니라 비정규전으로 하겠죠. 그리고 지금 하는 거와 동일하게 러시아군의 보급 라인을 계속 공격을 해서 그들을 피곤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은 이들의 우크라이나에 이 사기를 꺾으려고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이 시작될 때 대통령 자체가 전 국민을 무장시키겠다, 전 국민에게 소총을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적대 세력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군이 정말 잘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표적을 제대로 확실히 인지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이라크에서도 봤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봤습니다. 그들이 군복을 안 입고 서로 싸우잖아요. 순위와 시아가 싸우잖아요. 그 사이에 미군 정도 훈련이 돼 있으면 그래도 피하 식별해서 누구는 쏘고 누구는 안 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초기에 벌써 10,000명 정도가 러시아군 10,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10,000명이 어떻게 보면은 정예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보충병들은 신병이겠죠. 게다가 징집병일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전투를 지속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투의 피해는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질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환경에 빨리 적응해요. 그래서 베테랑 정말 글쎄 베테랑 전사가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말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전쟁터의 논리에 익숙해지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얘들이 그 다음부터는 쏘기 시작해요. 민간인들을. 이때부터는 뭐 국제사회가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혹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의한 사항이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성과 어린아이, 노약자들은 그 전투 현장에서 사실은 뭐 전투 의지를 가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민병대 또는 이제 동원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 현장에서 결국은 노약자라든가 여성,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의 피해는 최소화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양측이 마리우폴에서 그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5시간인가 줬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11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11시부터 그 통로가 개방되는 걸로 돼 있는데 11시 30분에 러시아군이 다시 포격을 개시했다고. 아, 뭐야. 그래서 대피소에서 나오다가 그 민간인들이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다시 대피소로 들어가서 얘들이 벌써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벌써. 나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오늘 다시 러시아에서 그 통로를 인도적인 통로를 개방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야전 부대와 그 위에서 정치적으로 협상한 결과가 이게 체계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도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에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됐다면 준수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발적인 전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려면 한 일주일 내로 끝나야 되고요. 네. 이게 한 달 넘어가면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네. 최악의 경우에 얘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물론 돈바스 정도만 하자. 네. 그리고 그쪽 민병대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아, 우크라이나 내전 쪽으로. 네, 그게 최악의 경우는 그런 치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빠지기는 좀 애매하고 그럼 대리전쟁을 시켜야 되는데 대리전쟁 시킬 때 민족끼리 싸움을 붙여놓으면 자기들끼리 죽이는데 이게 더 무서워요. 원래 민간인한테 총 들어주면 학살이 더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양국은 넘어설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분리독립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핑계 뭐 되는 거지. 우리도 뭐 좋은 일 했다 이러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 소장님 아까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정말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평화가 있기를, 모두들 강경하기를 이라는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것도 또 알아야 되는 게, 네. 현대전 전쟁의 양상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네. 뉴스와 모든 보도 매체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전한 정말 평화로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제가 오랫동안 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군사적 교훈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규모 동원을 통해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형 전투는 이제 시대가 끝났다. 결국은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는 끝난 상태. 이제는 비선형전에서 기동전을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분산된 가운데 부대들이 전투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왜? 세계 어느 나라도 과거처럼 몇백만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련도 과거 대규모 동원하는 시대,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해서 동원해서 뭐 몇 주간 준비해서 하는 시대는 소련이 500만의 병력을 동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련의 병력이 얼마입니까? 80만입니다. 미국도 육군의 병력이 50만 밖에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물론 지금 이제 북한은 아직 잠재적으로 뭐 복무기간이 10년이라는 복무기간이 있고 120만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조금 과도기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될, 준비해야 되고 하는 과정은 조금 더 논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비선형하에서 기동전을 실시하고 분산작전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장 상황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산, 그 다음에 부대 기동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완전성을 갖춘 부대가 필요합니다. 보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동원해서 뭐 어떤 애들은 징집병이고 어떤 애는 계약병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균질화된 보편적인 능력을 공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대, 또 보급, 정비, 뭐 화력, 기동 이런 모든 것들을 골고루 갖춘 완전성을 갖춘 부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런 비선형 기동전 상황, 분산적인 상황일수록 전투원은 우수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미래 전장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비선형 전장에서 기동전을 수행하고 분산된 상황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정보자산, 기동화자산 이런 무기체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완전성을 갖춘 부대가 중요하다. 잘 훈련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개별 전투원의 훈련과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의 국방혁신, 국방개혁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다는 질. 그렇습니다. 일정한, 그러나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한반도는 북한이 지금 대규모 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는 그렇게 미래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미화원분들이 이제 이 동네의 쓰레기들을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잠깐은 이제 가실 동안 저분들한테 뭐 저희가 빨리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이제 열심히 하시는 동안 저희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중요하신 분.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로 걱정이 많이 사실 됐었던 게 자꾸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분들의 어떤 투쟁 요구를 고취시켜서 혹시나 더 많은 분들이 총을 잡고 나가고 그랬을 때 만약에 안 되겠네? 크게 한번 공포심 심어줘 라는 잘못된 독재자의 선택이 있었을 때 그럼 어떡하지? 근데 하필이면 또 하르키우 시장은 우리 제2의 스탈린그라도 될 테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 이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 없이 뭔가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많이 보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장 우리나라에서 터진 일은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봤을 때 내일인가 칼럼을 쓰긴 썼는데 조그맣게. 근데 제가 그때 결론이 그러면 이제 진짜 21세기가 시작되는구나. 21세기 시작된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는 과도기 없고 21세기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건가 되게 다들 궁금해했고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세계 기록 경제 구조를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걸 보고 나서 앞으로 21세기는 적어도 전반기는 이 구조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GDP가 뭐냐 뭐 OECD가 뭐냐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저 사람의 그 민주화 어떤 건전한 수준은 여기까지다. 여기서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근데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애증관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현명해져야 될 시대가 왔다. 네. 그리고 그 한국 사회는 여전히 옛날의 그 유가적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고립주의 네. 여기서 참 못 벗어나요. 그래서 네. 내가 이런 말만 해도 저놈은 저거 무슨 전에 누가 막 내용 바뀌었다라고 네. 저 사람은 무슨 약육강식 놀리고 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켜도 된다고 그러고 내가 언제 그랬어. 옛날에 강한 자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고 그랬지 고양이가 쥐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 사회가 그렇게 살자고 한 적은 한 네. 번도 없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를 설득해야지. 우리 이제부터 쥐 잡아먹지 말고 농사 짓고 살자고 설득해야지. 쥐가 부르짖어갖고는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주어진 경제력에 의해서 책임을 지려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우리가 당하고 슬픈 나라다 이 마인드 가지고도 안 되고 항상 저쪽과 이쪽에서 정당한 일을 하자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세계가 욕을 하냐. 당신 이쪽 편 들 거야? 저쪽 편 들 거야? 이런 시대가 와버렸는데 이게 냉전 구조가 돼요. 옛날에 이념으로 그랬어요.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 어느 편 들 거야? 이런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지는 일을 행동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책임지는 일이라는 건요. 비단을 면하는. 그러니까 딱 여기 앉아서 나는 항상 오라. 이건 안 돼요. 책임지는 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난을 받든 말든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사회로 우리가 이제 왔고 그래야만이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미국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은 그 화면으로 이제 올해는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직접 많이 이제 다니신 종군 기자셨잖아요. 보면은 약간 좀 많이 옛날 생각이나 어떤 전쟁터의 모습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떠오르죠. 떠오르고 심지어 냄새도 기억이 나요. 전쟁터의 냄새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적인 것보다 그 냄새와 분위기가 잊혀지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정말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못 맡는 냄새들이 많이 맡을 수 있죠. 그 뭐 유쾌한 그런 냄새는 절대 아닙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저도 그러면 그걸 하자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전쟁에서 교훈을 돌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봐요.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서는 전후를 분석해서 교훈을 돌출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벌어진 전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보여주기식은 그만. 세계 2위의 군사력인 러시아군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2위예요, 2위.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졸전을 하는 거는 그들이 숫자에 연연을 했고 그들이 보여주기식에 연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교훈은 뭐냐? 우리 군도 보여주기식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했다 치고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군에서 배워야 될 최고의 교훈이에요. 요새 안전 문제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실시 못한다는 그런 그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푸념이 많아요. 전쟁은 안전하진 않습니다. 물론 훈련을 아주 안전하게 해야죠. 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했다 치고 혹은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면 그건 바꿔야 돼요. 물론 잘하고 있으실 거예요. 군에서 잘하고 있으시지만 교훈은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배울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오시기 전에 장군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전 안 해본 러시아 군대 수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만큼 큰 거죠. 상상 초월하게. 박 장군님이 현역에 계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 못 앉아 계세요. 여기 못 앉아 계십니다. 아까 박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역사, 뭐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싫은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제 생각엔 조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윤리, 그 성리, 유교적 사상, 종교적 마인드 이런 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여론을 이렇게 보면 그 의견이 또 다수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중국, 미국, 러시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국익이 되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한테 부끄럽지만 않다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끝내면 라이브의 개념에 좀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세 분이 전문가가 계시니까 세 가지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사이다 잘못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해주시면. 근데 만약에 그 질문이 다른 방송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과 겹치면 그 내용은 그 방송 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희 YTN에서 또 저희가 얘기한 말이 있고 하니까. 지금 같이 봐야 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방송이 뭐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런가 핫걸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광고 여러 사람들은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태성 기자님, 최근에는 영상을 찍기가 많이 힘드신가요? 전면전에서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요건 아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그럼 실시간에 핵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목이 실종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기분 나쁘니까 조심하세요. 네. 그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푸틴이 이제 핵 그 부대 경계 태세부터 사실은 발령을 했죠. 어쩌면은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 핵 부대를 경계 태세를 상향시키는 건 사실 굉장히 안 맞는 일이고 전례가 없던 일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러시아의 핵 교리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교리에 보면은 이런 용어가 있어요. escalation to de-escalation. 그 뭐냐면은 그 전쟁 상태나 이런 양국의 그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적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그럼으로써 에스컬레이션을 완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턱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푸틴은 적절하게 사실은 서방 국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은 푸틴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지금 유럽이 깜짝 놀란 겁니다. 독일이 그렇게 갑자기 재분비를 선언하는 이면에는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고 푸틴이 핵무기까지 경계 태세를 격상시켰다는 것이죠. 저것은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김정은이는 또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 그렇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당장 아베 일본 수상이 통보하셔야죠. 일본도 핵 공유 체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유럽도 기존에 냉전 체제 핵 공유 체계가 있다가 냉전이 탈냉전이 되면서 그 체계가 사실 시스템이 많이 붕괴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 핵에 대한 핵우산, 과거의 용어로 치면 핵우산, 지금 핵 확장된 억제 전략 이런 걸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푸틴이 자꾸 히틀러라 해서 죄송합니다. 푸틴이 꺼낸 그 핵 경계 태세 부대의 발령 또 핵을 통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자꾸 꺼내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핵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핵 도미노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네. 이게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이건 역시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푸틴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지네 땅이 넓어서 몰라서 그래요.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생각하는 핵과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들이 생각하는 핵은 천지 차이거든요. 우린 한 방이면 우리 국가가 멸절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나라와 저기 부산에 떨어지면 서울은 뭐 그 소리도 안 들려, 뭐 빛도 안 보여 이런 나라와의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특히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 국민들이 또는 국가가 받는 위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디서 핵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이 핵 부대에다가 경계령을 내렸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지금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라는 자꾸 공작을 하고 있죠.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대외 정보부에서 흘리고 있어요. 러시아. 그 이유는 핵을 쓰려면 대의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대의명분을 만들고 진짜 핵을 쓸 거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핵을 꺼냈어. 우리가 핵을 쓸 수도 있어라고 하면은 대의명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공작을 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있습니다. 북한의 ICBM과 그리고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핵 관련 기술의 일부를 전달한 것도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정보가 많아요. 그 정도니까 개발할 수는 있는데 그럼 핵 개발이 그렇게 쉽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꺼내는 것에 대한 대의 명분을 우크라이나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만든 건데 우리한테 닥친 문제는 뭐냐? 북한이에요. 저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럼요. 봤잖아. 눈에서 봤잖아. 여기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 나라 전쟁이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계속 피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알리사님께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합니다라고 하셨고, 뭐 코리님께서 태 기자님 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그리고 김재환님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까 영상 얘기한 거 있으니까 아마 다시 보기 올라올 겁니다. 그다음에 자치령님께서 늦은 시간에 어렵게 모이셨는데 야식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정말 야식은 저 앞에 있습니다. 태일고님도 전쟁 때 스마트폰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후원과 함께 이렇게 많은 글들 써주셨는데 그 전에 후원글 못 읽은 것들은 저희가 상황이만큼 못 읽었으니까 박사님 나중에 다 한번 확인하면서 후원 내역이 뜰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계속해서 말씀 못 드린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태 기자님하고 박사님 어떻게 제가 뽑아드릴까요 아니면? 네. 여기 저는 하나 이 전차 무용론 얘기가 전차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냐에 대한 얘기 많죠.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블린의 시대냐 뭐 이런 얘기. 저는 간단히 할게요. 왜냐하면은 기갑이 계십니다. 장군님이 기갑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차 무용론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전차와 비슷한 체계, 유인이 됐든 무인이 됐든 전차와 비슷한 체계는 계속 전쟁터에서 쓰이게 될 겁니다. 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단편적인 러시아 전차의
이 피해 상황을 보고 전차가 무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도 왔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1억짜리 제블린으로 몇백억짜리 전차를 부시니까 앞으로는 전차는 필요 없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진짜 이야기는 우리 장군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전차가 너무 잘 깨지던데요. 터키 드론에 막 다 박살나고. 이제 이 모든 무기 체계는요. 모든 무기 체계는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고대 전쟁사에 보면은 화살, 그다음 궁병, 뭐 창병, 그다음에 기병 뭐 이렇게 다 협조된 공격하듯이 모든 무기 체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라는 무기 체계는 특이하게도 화력, 기동력, 충격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통합된 무기 체계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건 뭐 아까 계속 도시적 작전이 없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도시적 작전을 들어갔을 때 사실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가 미국의 브래들리나 M1A2보다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거예요. BMP, 러시아군의 BMP와 지금 T-72, 뭐 T-80, 뭐 T-90 있는 전차가 있지만은 방어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미국 부대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그만큼 더 도시적 작전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시지역 작전에서 2003년도에 바그다드를 미군들이 들어가서 먼저 도시지역 작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중앙에 돌파를 해서 도시지역을 절단을 해야 됩니다. 크게 절단한 다음에 쪼가리를 하나씩 점령하는 게 도시지역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전차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와 전차 장갑차가 되어 있지 않은 군대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네. 도시적 작전에서조차. 그래서 전차의 무용로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요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임 박사님께. 중국이 대만을 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뭐 요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채널 많이 들어오신 분 아시지만 김인호 교수가 맨날 다 씹을 때 하는 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들어가는 1, 2, 3안 중에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3안이었어요. 뒷감당이 안 되게 만들어놨는데 중국이 대만이 어떻게 할 건가도 사실 중국도 지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는 했잖아요.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수 있다. 근데 바로 그건데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럽에 손을 못 대고 뭐 저렇게 하는데 병력도 안 보내겠다고 그러고 야 이제 얘들이 이제 발 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 반대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재무장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가 나토를 유지한다는 거는 미국이 그쪽에 들어가던 여력을 태평양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찬스 딱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이게 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 진영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이 거꾸로 힘의 집중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 노리는 게 그거 아니야. 미국은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라는 곳에서 세 군데 전쟁을 못한다. 그랬더니 누가 두 군데는 할 수 있다 그랬다가 그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아닙니다. 이제는 각자가 파트너가 생겨서 세 군데에 다 개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이쪽이 더 이제 중요해질 거고 중국이 대만 침공 같은 거를 더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는데 근데 나는 그게 더 좋아하고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더 어려워졌어요. 인간은 누구나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0번 다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울 뿐이죠. 뭐 상황이 그렇다. 아무튼 뭐 오늘 정말 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생방송을 또 봐주셨는데 저희 장군님 취침 시간 훨씬 지나셨는데 10시 50분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뭐 저는 사실은 그 전쟁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 우리 허준 씨라든가 뭐 태상호 기자님 좋은 분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것도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임 박사님하고 항상 이런 주제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항상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쟁과 또 군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생각을 폭넓게 네. 깊이 있게 하시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힘이고 국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는 제 고수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을 받습니다. 네, 대기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번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배워간다.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사실은 돈을 내고 듣기도 힘든 이야기를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숨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박사님도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다 또 저희 채널을 하게 돼가지고 다 세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허준 씨하고 오래 지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끝날 땐 꼭 광고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허준 씨가 그때 사실 같이 못 가서 안타까운데 두 분하고 그 지평리 답사도 가고 그래서 몇 군데 전적지 답사관 영상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첫 번째라 조금 지금 고생 중인데 아무튼 그거 올리고 앞으로 전적지 답사를 조금 이제 두 분 모시고 같이 좀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뭐 영상을 올리든지 행사를 주최하든지 할 테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 어벤져스가 모여서 한번 네. 그리고 참 또 홍보하시는 아니 나와주신데 감사드리고 기자님은 영화 촬영 가셨다가 지금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올라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연은 아닙니다. 예, 그럼요. 뒷모습은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뒷모습도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 지평리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카메라맨으로 뒤에서 찍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투스타 이게 소장이 산길을 헤치면서 선두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그 보기 힘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뒤에서 보시면 이 길 맞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나 정말 황동에서 사실 그 예비역 개그로 차이나고 이런데 그렇죠. 앞에서 막 눈길 뚫고 가길래 갑자기 옛날 생각나고 옛날에 이런 총살인데 제가 90년도 중반부터 군사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띄엄띄엄하고 2006년부터 중공기자를 했는데 그러면 96년이라고 치고 지금 2002년이니까 20년 넘었잖아요. 제 군사 전문기자 경력이. 별 둘이 선두에 서서 길을 헤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다 치고 옆에 특전사 출신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아무튼 지평이 영상 이제 조만간 올라올 테니까요.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어수선한 때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독립투사 여러분들도 뭐 호국영령 여러분들 네. 자주국방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테니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